안녕하세요, 홍채연입니다. 오늘은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한국의 전통 성인식, 관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인식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제가 만 20살이 되던 해 5월 셋째 주 월요일 성년의 날에 장미꽃 한 송이와 향수를 선물 받았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은 이것을 의례적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현대 성년식의 시작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6615호였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정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 성년식의 시작이죠. 그 뒤 1975년에 한 차례 변경되었고 1985년에 재변경되어서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지금처럼 정해졌다고 합니다. 특별한 행사를 반드시 치르기보다는 작은 기념품을 주고받는 정도로 성년의 날을 보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국의 성년식의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성균관에서 전통적인 관례를 시행하기도 하고 성년의 날을 맞아 과거 시험을 재현하는 등의 활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통의 관례식처럼 관을 바꾸어 쓰고 옷을 갈아입는 이 성인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성인이 되었다고 인정해 준다는 점이 재미있지 않나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통 관례는 고려시대에 소개된 주자가래라는 책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송나라 시대의 주자라는 학자가 쓴 가정예법인데요. 주자가래의 내용을 그 당시 한국의 풍속에 맞추어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한반도 역사에서 성인이 되었다고 인정해주는 어떤 특별한 의식이 있었을까요? 일본의 학자 미시나 아키히데라는 사람은 그에 져서 신라화랑의 연구에서 고대 한국 청년 집단에서 성인실의 일환으로 보이는 기록이 보인다고 서술했습니다. 그가 해석한 구절은 다음 구절입니다. 그 나라 안에 어떤 일이 있거나 관가에서 성곽을 쌓게 하면 여러 용감하고 건장한 젊은이들이 모두 등가죽을 뚫고 큰 밧줄로 꿰고 또한 이에 한 장 길이의 나무 막대를 매달아 하루 종일 소리 지르며 힘써 일하는데 이를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일하는 것을 권하며 또한 이렇게 일하는 것을 강건하다고 여긴다. 삼국지 통일전 한조. 또 다른 기록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건장하며 용감하고 그렇게 용감한 젊은이들은 집을 지을 때 힘을 꽤 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늘 밧줄로서 등가죽을 꿰뚫고 큰 나무를 매달아서 큰 소리를 외치는데 이를 건장하다고 여긴다. 후한서 동의전 한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그 나라라고 말한 곳은 한국 역사에 등장하는 삼한이라는 곳입니다. 이 기록에서 건장한 젊은이들이 모두 등가죽을 뚫어서 큰 밧줄로 꿰고 또한 이에 한 장 길이의 나무막들을 매달아 하루 종일 소리 지르며 힘써 일한다라는 표현을 보면 젊은 남성들의 힘찬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등가죽을 뚫는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 해석하면 말 그대로 사람의 등가죽을 뚫는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문제의 구절입니다. 이에 과거 한국의 학자들은 여러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백남훈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학자는 1933년에 저술한 조선사회경제사라는 책에서 이 구절을 잔혹한 착취의 흔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른 학자인 이병도는 등가죽을 큰 밧줄로 꿰고 한 장 길이의 나무 막대를 매다른 것은 곧 짐승의 가죽을 등에 받치고 이를 줄로 꿰어서 나무 토막을 달아 만든 노동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지게의 일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짐승 가죽의 등가죽을 뚫는다는 해석이 사람의 것을 뚫는다는 해석보다는 조금 더 신빙성이 있고 적절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의 학자 미시나 아키히데는 특이하게도 이것을 고대 한국 공동체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성년식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실제 등을 뚫는 고통을 참아냄으로써 소년을 건장하고 용감한 한 명의 성인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사회 자체의 결속력과 사회 구성원의 소속감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본 학자의 해석 이후로 성년의 등을 뚫고 노동을 시켰던 잔인한 장면이 마치 한국 고대의 성인식의 한 장면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미시나 아키히데 해석은 쉽게 이목을 끌고 흥미롭지만 여기에는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에게 노동을 시킴으로써 그들의 역할을 부여했다는 점에서는 성인식의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나이에 대한 언급이라던가 이것이 어떤 의례 행사가 아닌 국가의 성곽을 짓는데 젊은이들을 동원했던 장면을 단순히 묘사한 것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식의 의미에서는 조금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의대 형태를 띤 관례가 한국에서 시행되기 시작했을까요? 많은 연구에서는 그 시기가 고려시대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고려의 역사를 기록한 고려사라는 책에서 원자의 관례를 시행해야 했다는 기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시로 고려시대 고종 22년 1월 1235년인데요. 이날 봄 정월 갑인 원자 왕전의 관례를 거행하고 태자로 책봉하였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원자는 임금의 맏아들로서 아직 왕세자에 책봉되지 않았을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정확히 어떤 절차로 관례가 행해졌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관례 시행 후에 태자, 즉 왕세자로 책봉하였다는 기록으로 관을 씌워주고 복식을 갖춰 입는 이러한 의식이 한 사람의 역할을 변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사에서 관례에 대한 최초 기록은 예종 16년 1121년 1월 15일자에 나오는데요. 신의 왕태자가 수춘궁에서 관례를 치르자 백관이 표문을 올려 할애하였다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표문이라는 것은 신하들이 마음에 품은 생각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는 글로 아마 이때는 여러 관리들이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글을 올린 것일 겁니다. 이후 고려사의 원자의 관례식에 대한 기록이 19건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원자에서 왕세자로 인정을 받거나 혹은 세자빈을 맞이하는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 전에 관례를 치루었다는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을 함께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을축 왕자 왕진을 왕태자로 책봉하고 관례를 행하고 첨사부를 설치하였다. 2월 임자 세자가 관례를 행하고 서원후 왕영의 딸을 세자비로 삼았다. 종종 어떤 연구에서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옛 성년식의 원형을 고려 광종 때인 965년 광종 16년에 세자 왕주에게 원복을 더했다라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을축 16년 965년 봄 2월 왕의 아들 왕주에게 관례를 행한 후 왕태자 내사제 군사 내의령 정윤으로 세우고 여러 신하들에게 장생전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관례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원복을 더하고 왕태자 자리에 앉혔다는 기록을 보면 이것이 고려 초기의 성년식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복은 중국과 고려시대 관례를 행할 때 착용했던 의복이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원을 머리, 복을 착용하다라고 해석해서 머리에 무엇인가 착용을 했다, 즉 관을 착용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무언가를 더해서 성인이 되었다고 인정해주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기록을 보면 분명히 관례라는 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기록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대부 의례로 이 관례라는 것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때의 관례가 어떤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옷을 3번 갈아입는다는 기록이 있어서 유학의 관례와 절차가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입었던 복식이 어떤 것인지 또 색상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교의 사유를 비롯한 것인지 혹은 유교인지 혹은 한국의 전통적인 사유체계를 따른 것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례 의식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 수 있는 시기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는 조선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가장 성행했던 학자 도암 이재의 사례 편람을 통해서 그 당시 관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에서 주로 시행되던 관례가 일반인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던 것은 주자가래가 들어온 고려 말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유교적인 이념의 보급과 예법의 확립으로 인해 관혼상제라는 가정의례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태조는 관혼상제는 나라의 큰 법이니 예조에 부탁해 경전을 세밀히 규명하고 고금을 참작해 일정한 법력으로 정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가정의 의례를 시행하도록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서민들의 일상에 관운상제라는 의례를 녹여내고자 한 이유는 가정에서 형성되는 각 역할을 잘 배분하고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임금이 직접 다스리거나 통치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례가 근본적으로는 얘를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어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어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완전한 사회 구성원, 즉 성인이 됨으로써 타자와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조선시대에는
몇 살의 관례를 시행하도록 했을까요? 15세서부터 20세까지라고 주작 아래 저는 말합니다. 사마천은 15세부터 20세까지의 범위가 정해진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20세의 관례를 하였으니 모두 성인의 예를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다. 장차 자식, 아후, 신하, 연소자로서의 행동을 그 사람에게 책임지우려는 것으로 그 예가 참 무겁다. 요즘엔 인정이 경박하여 10세만 넘어도 총각인 사람들이 적으니 저들이 4가지 행실의 행동을 책임지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종종 어려서부터 장성하기까지 어리석음이 한결같은 것은 성인의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갑자기 바꿀 수는 없다 해도 우선 15세 이상부터 효경과 논어를 통하여 예의를 대략 알기 기다려서 관례를 하는 것이 또한 옳을 것이다. 사마천에 따르면 주작 아래가 쓰여진 송나라 이전에는 요즘처럼 20살이 되어야 관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살이 되어야 성인의 예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가진 여러 역할, 자식, 아우, 신하 그리고 어린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책임지는 일상적인 예를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사마천이 살던 시대에는 관례의 시기가 빨라져 10살도 안 된 사람들이 관례를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에 나오는 총각은 아이의 머리를 2갈래로 갈라서 뿔처럼 동여맨 것으로 관례하지 않은 아이들의 머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총각, 즉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부르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 관례를 시행하면 그들이 지켜야 하는 4가지 행실, 즉 자식됨됨이, 아우됨됨이, 시하됨됨이, 그리고 어린 사람의 됨됨이의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물론 똑똑한 어린이들은 빠르게 깨우칠 수 있겠지만 10살 아이가 보고 배운 것으로 저 역할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은 당시의 풍속을 갑자기 바꿀 수 없다면 우선 15세부터는 괜찮다고는 하는데요. 15세 이후에 학생들이 효경과 논어를 배우며 자신이 부자, 군신, 장유 그리고 붕우 혹은 형제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관례의 시기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때로 선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날짜는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유장이라는 중국의 학자가 쓴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장이 말했다. 예기 관의에 관례에서 날짜와 빈을 정하는 것은 관례를 행하는 이를 공경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관례는 예의 시초이고 가례 중에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옛날에 관례를 중시한 것이다. 관례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묘에서 거행한 것이니 중요한 일을 존중한 것이다. 중요한 일을 존중하여 중요한 일을 제멋대로 감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선조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옛날엔 점을 쳐서 관례의 날짜를 정했다고 합니다. 점을 치는 행위는 요즘엔 사이비 같고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옛날에는 신성한 행동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국가의 대소사를 점쳐서 판별하기도 했으니까요. 관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가장 신성한 방법으로 날짜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점치는 방식은 조선시대만 되어도 사라지고 대신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좋은 날에 관례를 치루었습니다. 더불어서 관례는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큰 일이기 때문에 묘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묘는 사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당에는 신주라는 아주 특별한 기물이 있습니다. 상례, 제례를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신주를 잠시 말씀드리면 신주는 돌아가신 분의 성함과 직위,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써놓은 나무 판자입니다. 옛사람들은 여기에 돌아가신 분의 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마치 살아계신 부모님 섬기듯이 섬겼다고 합니다. 조상신이 의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신성한 공간 같고 부모님이 계시는 공간이라고 하면 마치 부모님 앞에서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엄숙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곳에서 관례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거의 풍습도 이제 주자 가래에 넘어오면서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바뀌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례를 신성한 공간에서 행하고자 했다는 점은 유의할 점입니다. 이것이 마치 먼 옛날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시지는 않나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랑했던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는데 조금 일찍 세상을 뜨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곳이 무덤이던 백골을 뿌린 강이나 나무 밑이건 그를 온전히 그리워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사회의 인정을 받고 성인이 되어서 좀 자유롭게 내 역할을 시행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그 장소에 찾아가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제가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었습니다. 옆에 계시진 않지만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잘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성하다고 생각되는 공간,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모셔져 있는 공간에 가서 잘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례를 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관례는 주로 남성이 행하던 예였다면 여성이 행하는 의례를 칭한 단어도 있습니다. 계례입니다. 관이 남성들이 쓰던 모자를 의미하던 것이라면 계는 여성들이 비녀를 사용해서 쪽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례는 남성의 관례만큼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혼인,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여성이 비녀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계례만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17세기의 조선의 학자 이세구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계례를 행하지 않아 이미 풍속이 되었고 혹 고래에 의해 계례를 행하더라도 혼례가 임박했을 때 계례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이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기 바로 전에 성인이 되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관례의 행사를 아버지가 주축이 되어 행사를 진행했다면 계례의 행사는 어머니가 주축이 되어서 행해집니다. 관례나 계례는 한 사람의 사회적인 역할을 인정해 주는 의례로 주로 혼례와 함께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시대 단발령이 시행되면서 이마저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관을 쓰거나 비녀를 착용하는 것은 일단 머리가 조금 긴 상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생각, 즉 나의 신체는 모두 부모님께서 주신 것으로 귀하게 여기고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머리를
단정하게 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으로 관을 쓰거나 머리 장식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머리가 짧게 잘려진 이후에는 관례를 시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취는 감추었지만 저는 이 전통 관례의 행위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 의미가 현대사회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성인이 되고 난 후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는 학생 때와는 조금 다른 책임감을 느끼고 또 그 책임감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성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해 볼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관례의 역사와 관례라는 의례 전체가 일생에 부여하는 의미가 사회적인 관계 맺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다면, 다음에는 관례로서의 각 요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혹시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날 본받을 내용은 없는지, 또 비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